이번 방안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안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日3月にユン大統領を東京にお迎えしてからかくも早くにここソウルを訪問しシャトル外交を本格化できたことを嬉しく思います。 네,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끝나고 기시다 총리가 조금 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된 걸 비롯해서 성과가 있었지만 과제도 여전하죠. 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 모시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한 뒤로 이제 52일 만이더군요, 정확히. 네. 이 정상회담이 벌써 두 번째 열린 건데 총평을 간략히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좀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던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서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시킨 그런 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긴 올 건데 원래 예상은 G7 정상회의 끝나고 월 말쯤 올 거로 예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좀 빨라진 이유가 뭘까요? 뭐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윤 대통령의 방미 네. 그리고 워싱턴 선언 등의 성과를 일본 측도 좀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미국 측의 의향도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기시다 총리 개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국내 비판도 일본 내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의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조기 방안에서 뭔가 화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것들이 겹쳐서 7월쯤으로 예상되었던 그 답방이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뭐 워낙 가깝기도 하고 사실 서로 협의할 일도 많고 해서 셔틀 외교라는 방식이 이용이 됐었는데 이게 12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사실상 이번에 이제 복원이 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한일 간의 셔틀 외교 관행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스타트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뭐 독도 문제다, 뭐 일본 측의 망언 문제다, 야스쿠니 문제다 등등 해서 여러 그 갈등 사안이 나오면서 이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 마지막 셔틀 방문이었고요. 약 12년간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함으로써 명실공히 한일 간의 셔틀 간 정상 외교의 관행이 이제 본격 궤도에 올랐다. 그래서 정상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죠. 현안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과거사 인식 문제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총리의 그 과거사 관련해서 아마 우리 측이 기대했던 거는 좀 명백한 형태의 그 사죄 반성, 통절한 사죄와 그 마음으로부터의 반성이라고 하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그런 그 키워드를 좀 기대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좀 간접 화법으로 이번에도 표현을 했죠. 그 대신 이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진전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굳이 평가하자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사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 또는 정부의 요망을 어디까지 일본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을 합의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도 조금 국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양자 차원에서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 한국이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여망이라고 할까요? 요망에 답을 보낸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한미일 핵 공조와 관련해서 네. 우리 대통령의 이제 일본 측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기시다 총리는 이 한미 간의 어떤 안보 협의에 일본도 좀 참여하는 의향을 비추었죠. 그래서 그분이 아마 앞으로 그 한미일 간에 더 깊숙이 논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현안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가겠습니다. 3月にユン大統領が訪日された際、私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この政府の立場は今後も揺るぎません。ユン大統領のご決断により、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関する韓国政府による取り組みが進む中で、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혹독한 환경에서 일한 많은 분들, 이에 대해서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는 게 이제 사실상 이 사과의 수위 아니겠습니까? 고코로가 이따무 오모이마스. 이 정확히 뭐 우리가 요구했던 건 뭐 사죄나 반성 같은 거였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두 가지 한계가 있죠.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제 총리 개인으로서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일본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지만 명백한 어떤 사죄냐 이게 반성이냐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애둘른 표현을 네. 씀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어떤 그 공감과 연민을 표현한 건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은 별 명확한 답변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책임을 최대한 피해가면서도 또 피해자들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대단히 이중적인 네. 모습을 지닌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송곳 질문을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보겠습니다. SBS 한상우 기자의 질문부터 들어보시죠.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총리님의 이 말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명확히 이해도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실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この言葉は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我が国を取り巻く戦略環境、これは日韓の協力をますます不可欠にしています。私としては困難な時期を乗り越えてきた先人たちの努力、これを引き継いで、まさに未来に向けてユン大統領をはじめ韓国側と協力し、両国国民の利益になる協力関係を構築していきたいという考えております。 네, 우리 한상우 기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이냐라고 명확하게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네. 질문을 한 거에 비해서는 네. 대답이 좀 두루뭉실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칭했다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칭했다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고요. 또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개인 입장이냐라고 할 때도 공식 입장보다는 좀 개인적인 심정을 말한 거다라고 좀 말하자면은 좀 회피해 나갔죠.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걸까요? 아마도 정부가 사죄 반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네. 더욱이 강제성
또 불법성까지를 인정하게 되면 자연히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워딩을 네. 사용하고자 아마 고심한 부분이 좀 읽혀진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다만 기시다 총리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은 뭘까요? 고노다마부터 오부치 선언까지 내용 듣고 가겠습니다.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る。我が国は遠くない過去の一時期国策を誤り戦争への道を歩んで国民を存亡の危機に陥れ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たち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자, 일단 오부치 선언 보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것도 어차피 개성할 거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한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우선 일본의 그 보수적인 여론 지형도 과거와 달리 지금 이러한 사죄 발언을 적대로 하는 거에 하나의 억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내 자민당 내만 놓고 보면은 기시다 총리는 좀 소수 파벌의 영수고 여전히 최대 파벌은 전 아베파입니다. 아베파에서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반복된 사죄 언급을 하는 거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압박하고 있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전 아베 총리가 얘기한 건데요. 이제 후대까지 이 과거사의 짐을 말하자면 사죄해야 되는 짐을 더 이상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기시다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좀 리버럴한 입장이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내에 국내 그런 제약이라고 할까요? 단속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본 언론들 반응을 좀 살펴보면 기시다 총리한테는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지금 방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역설적이게도 일본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좀 네.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화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심했던 상황이라고 보는데 나름 한국 국민의 여론에도 부응하면서 일정한 선을 또 지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본 국내에서 말이죠. 네. 그런 평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한일 관계가 어려운 것은 이 사죄가 먼저냐 아니면 관계 회복을 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이번 방안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실질적인 해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 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역사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진보 정부에서도
역사 문제와 역사 문제가 아닌 이슈를 분리해서 분리 외교를 해야 된다. 또는 네. 투트랙 외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뭐 그런 입장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그렇다면 일본에게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케이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보아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진전이 없을 경우 다른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외교의 본래 모습은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지나치게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내용 중에 우리 국민들이 또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모두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께서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그 현장 시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韓国国内で引き続き懸念の声があることはよく認識をしています。韓国の方々に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ため、今月、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네, 조금 전에 시찰단이 23일에 방문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도 나왔습니다만 자, 일본이 개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시찰단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시찰단이잖아요. 검증이 아니라 단순히 시찰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IAEA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11개국의 전문가를 파견받아서 그 공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한국 과학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 트랙으로 한국의 과학자,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찰단을 방일시켜서 그 현장을 좀 들여다보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오케이를 한 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나가서 공동 조사하고 검증하는 작업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번은 이제 한국 전문가들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네.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뭐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은 개별 국가에게는 처음으로 허용한 조치이기 때문에 나름 우리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좀 화답한 측면이 있고 우리 정부의 아마 정정한 요청에도 그 응답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방문이 23일이면 이제 보름 남짓 또 안 남은 건데 자, 준비 시간이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 6월쯤으로 방류 시기를 보고 있지만 네.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시한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딱 6월이라고 한 시점이 정해진 속에서 한국 방문단을 맞이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 불안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들여다보고 그 살펴보는 것,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찰단이 만약에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을 할 수 없거나 일본 측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찰단이 한번 왔다 간 것으로 인해서 일본한테 뭐 방류해도 좋다 이런 공식 면죄부 비슷한 걸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뭐 좀 아주 엄밀하게 보면 뭐 그런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그 해양 방류 문제는 사실 한일 양자 이슈라기보다는 태평양 연안국과 그 모두 어떻게 보면 걸쳐 있는 그런 국제적인 이슈고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일 관계가 들어 있는 것이지. 마치 그 일본이 오염수를 한국에 투척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참여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크게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식 입장은 지금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거죠? 네,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일부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 문제와 지금 후쿠시마 지역 일원에 있는 8개현의 농수산물의 수입 금지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방류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 8개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우리가 꼭 그 수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그거대로 나름 우리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정책을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걸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일 관계 복원은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죠.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그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그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장 참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앞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득과 실이 있을까요? 이번 워싱턴 선언의 그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한미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네. 아직 뭐 구성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회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본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일본이 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를 희망해 올 때 미국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또 뭐 한국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지는 아마 점차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워싱턴 선언의 기본 포인트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 확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지 확장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일본이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한일 간에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핵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일본이 만약에 참여한다면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거는 미국의 핵 자산 운용을 갖다가 같이 협의하자라는 목적이 있는 단체인 거잖아요. 네. 거기 만약에 일본이 들어온다면 자, 근시일 내에 가능한 한미일 공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난 작년에 프놈펜에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것 중에 실시간으로 핵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뭐 가장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예컨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동향에 있어서 그 발사 지점에 관한 정보는 이제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착탄 지점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위의 영역에 있어서 미국과 더불어서 한미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핵을 억제하고 또 미사일을 견제하고 하는데 큰 그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다는 건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북중러 공조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칫 이러다가 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만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핵 또는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미일 공조를 할 것이냐? 그러면 북러 중, 네. 그 관계를 중시할 거냐,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한미일의 안보 공조 협력의 중심을 두되, 그로 인해서 생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매니지하고 또 어떤 의미로 해칭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가령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올해 아마 한 11월쯤에 있을지도 모르게 될 한중일 네. 정상 협의, 정상 회담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동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미일의 협력이 중국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프레임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너무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투 트랙으로 양자의 관계를 오히려 그 조화시키는 그런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양국 정상이 오는 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로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죠. 오부지 전 총리 시절에 네. 히로시마에 그 한국인 위령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일의 최초의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아마 기시다 총리의 조금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평화에 대한 생각이 실현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고, 한일 관계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첨예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행사에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렵게 한일 관계 복원이 시작됐는데요. 자, 앞으로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양국 관계가 제대로 복원되려면 한일 양국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그 워낙 10년간 그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겪었기 때문에 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를 좀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대화의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마 혹자에 따르면은 100여 개의 그 고위급 소통 채널이 있다고 그래요. 이 채널들을 복원시켜서 함께 그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협력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좀 서로 간에 찾아야 되겠고, 한일 간에는 그 아마 전략적인 이익이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그 관계 설정을 위해서 좀 양국이 더 손을 잡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